안녕하십니까? 데이터 통신 시스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장치가 동일한 매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는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DM, WDM, TDM이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방법, 즉 세 가지 멀티플렉싱 방법, 서로 다른 장치가 동일한 매체를 어떻게 공유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플렉싱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장치가 동일한 매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어떻게 공유를 해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지, 그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멀티플렉싱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멀티플렉싱은 서로 다른 장치가 동일한 매체를 공유해서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멀티플렉싱은 먼저 송신단에서, 송신 측에서요, 서로 다른 장치가 공유 매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치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하나의 동일한 매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 즉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MUX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의 동일한 매체에 전송되는 데이터로부터 서로 다른 장치들까지 분배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것을 DMU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싱은 크게 두 가지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MUX라는 장치와 두 번째는 DMUX라는 장치이고, MUX라는 장치는 서로 다른 장치로부터 받은 신호를 하나의 공유 매체에 전송하는 기능, 즉 멀티플렉싱하는 기능이고, DMUX라고 하는 기능은 동일한 매체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장치에 분배해주는 기능, 즉 디멀티플렉싱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MUX, N개의 서로 다른 장치로부터 받은 데이터가 있고, MUX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의 쉐어드 매체에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즉 하나의 링크가 서로 N개의 장치와 N개의 장치 상호 간에 공유를 해주는 거죠. 수신 쪽에서는 DMUX라는 장치가 있어서 N개의 데이터가 공유하여 전달되는 동일한 매체 신호로부터 N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분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링크라고 불리우는 것은 MUX와 DMUX 사이에 있는 공유된 피지컬 미디움을 우리는 링크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채널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N개의 서로 다른 장치가 사용하는 공유 매체의 포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링크는 있지만 이 하나의 링크 안에는 N개의 장치가 사용하는 정보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N개의 서로 다른 장치가 사용하는 정보 데이터를 우리는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멀티플렉싱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그리고 웨이브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이 있습니다.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과 웨이브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분류를 하고,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은 디지털 방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어떻게 서로 다른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공유 매체로 전송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주파수를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을 해서 서로 다른 장치의 데이터를 하나의 매체로 보냅니다. 디지털 통신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우리는 캐리어 프리퀀시라는 걸 배웠습니다.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모듈레이션을 수행을 할 때 캐리어 프리퀀시를 곱하게 되면 로우 프리퀀시 대역이 캐리어 프리퀀시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때 예를 들면은 세 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캐리어 프리퀀시를 사용합니다. F1, F2, F3. 세 개의 서로 다른 캐리어 프리퀀시를 사용을 하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장치의 데이터 신호는 서로 다른 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장치는 F1이라는 프리퀀시 대역을 사용하고 두 번째 장치는 F2라는 프리퀀시 대역, 캐리어 프리퀀시, 세 번째 컴퓨터는 F3라고 불리우는 캐리어 프리퀀시 사용을 해서 서로 다른 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따라서 첫 번째 데이터 신호는 두 번째 데이터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장치가 사용하는 프리퀀시와 두 번째 장치가 사용하는 프리퀀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의 공을 매체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을 매체에 전송하는 대역폭은 여기 첫 번째 신호가 사용하는 대역폭에서부터 마지막 세 번째 장치가 사용하는 대역폭까지가 공을 매체가 점유하는 대역폭이기 때문에 실제 아웃풋 밴드위스는 토탈 인풋의 밴드위스 플러스 각각 가드 밴드가 됩니다. 가드 밴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장치가 사용하는 대역폭이 이와 같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사용하는 대역폭이 상호 간의 인터피어런스,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공간, 일정한 프리퀀시 대역을 띄워놓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드 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아웃풋 밴드위스는 인풋 신호의 대역폭 플러스 가드 밴드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FDM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은 이와 같이 링크는 채널 1, 채널 2, 채널 3. 채널 1은 첫 번째 장치가 사용하는 포션, 채널 2는 두 번째 장치가 사용하는 링크의 포션, 채널 3는 세 번째 장치가 사용하는 링크의 포션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프리퀀시 멀티플렉싱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치는 F1이라는 캐리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 장치는 F2라는 캐리어, 세 번째 장치는 F3라는 캐리어를 사용을 해서 서로 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신호를 얻게 되죠. 이와 같은 신호는 그림상에서 F1, F2, F3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하나의 링크에 합산돼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수신단에서는 첫 번째 장치가 전송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동일한 프리퀀시, 캐리어 프리퀀시 F1을 곱하게 되고 두 번째 장치가 보낸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F2를 곱하고 세 번째 장치가 보낸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F3를 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디모듈레이션이라고 디지털 통신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장치가 보낸 신호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치를 우리는 디멀티플렉스, 디먹스라고 부릅니다. 이그젠플은 20메가에서부터 32메가 대역폭까지 사용을 해서 하나의 음성은 전화기는 0에서부터 4kHz까지 포함된다고 할 때 우리가 20에서부터 32 사이에 이와 같이 3개의 음성 신호를 합산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신단에서는 디먹스에서는 밴드피스 필터를 통해서 각각의 받은 신호를 분리를 하고 동일한 캐리어 프리퀀시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오리지널 신호를 얻을 수 있죠. 6.3의 이그젠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의 이그젠플에서는 4개의 데이터 신호를 4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링크에 보내려고 합니다. 4개의 소스는 각각 1Mbp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Mbps. 그런데 문제는 링크가 바로 성능이 1Mbps밖에 안 된다는 거죠. 4개의 서로 다른 장치가 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레이트가 1Mbps인데 그렇다면 링크는 서로 M배가 되어야 되니까 4Mbps의 성능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1Mbps밖에 성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그젠플 6.3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디지털 통신 시간에 배웠던 모듈레이션 방식, 특히 16컴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컴 방식은 하나의 심벌 타임 동안 2의 4승, 즉 4비트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비트. 즉 BPS 대비해서
BPS는 1심벌 타임 동안에 1비트밖에 전송할 수 없지만 16컴은 16, 즉 2의 4승이기 때문에 심벌 타임 동안 4비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즉 BPS 대비해서 16컴은 4배의 속도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16컴이라는 모듈레이션 방식을 사용을 하면 16컴을 통과한 데이터 레이트는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1Mbps가 나온다 할지라도 16컴 방식을 통과하면 250kHz로 다운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FDM을 통해서 MUX를 멀티플렉싱을 하게 되면 우리는 1Mbps의 링크에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FDM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음성은 보통 4kHz의 대폭을 사용을 합니다. 서로 하이라키칼 구조를 위해서 12개의 보이스 채널을 묶어서 우리는 그룹이라는 다양을 사용을 하고 5개의 그룹을 모아서 슈퍼그룹, 10개의 슈퍼그룹을 모아서 마스터그룹, 그리고 6개의 마스터그룹을 묶어서 전보그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그냥 일종의 단어일 뿐이고 이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보이스 채널, 즉 음성 전화의 채널을 하이라키컬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하나의 링크, 설계를 할 때 링크를 구별하는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이라키컬 구조는 AT&T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유명한 전화회사가 만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FDM 방식은 매우 간단한 멀티플렉싱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멀티플렉싱 방식은 기존의 첫 번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TV 브로드캐스팅 그리고 AM과 FM과 같은 라디오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 디비전 멀티플렉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과 매우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외부 디비전에서는 옵티컬한 파장을 사용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프리즘을 보면 프리즘의 굴절 각도에 따라서 즉 파장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신호를 중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람다1, 람다2, 람다3와 같은 신호를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고 하나의 옵티컬한 케이블에 동시에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서로 다른 캐리어를 사용을 해서 전송하는 것처럼 다만 서로 다른 파장, 람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외부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외부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아날로그 멀티플렉싱 테크닉이고 이때 사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람다, 파장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멀티플렉싱 방식인 TD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디지털 멀티플렉싱 방식인데 동일한 캐리어 프리퀀시를 사용하지만 시간을 나누어서 할당합니다. 즉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입니다. 시간은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지만 각각 소스, 장치들은 서로 다른 캐리어 프리퀀시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은 동일한 프리퀀시를 사용을 하지만 시간 축에서 서로 다르게 시간을 할당하는 거죠. 첫 번째 장치가 앞에 일정 시간만큼 사용하고 두 번째 장치는 그 다음 시간 동안, 세 번째 장치는 그 다음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서 할당하는 방식이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이 되겠습니다.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멀티플렉싱 하는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장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장치가 A라고 불리우는 장치, B라고 불리우는 장치, C라고 불리우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멀스는 동일한 시간을 A, B, C의 노테이션으로 할당을 합니다. 즉 A1, A에게 먼저 일정 시간 T만큼 할당을 하고 그 다음 시간 동안에는 B1에게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 시간 동안 C1에게 할당을 합니다. 따라서 MUX는 동일한 데이터 레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3분의 1 시간 동안 빠르게 A1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고 B1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고 C1이라는 데이터를 노테이션으로 보냅니다. 다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A, B, C를 보내게 되죠. A, B, C를 보내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A3, B3, C3 이와 같이 보내는 방식이 TDM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단어와 슬롯이라는 단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링크상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하나의 사이클, 즉 A1, A2, A3 세 개의 장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세 개의 장치가 보내는 시간, 즉 하나의 사이클 시간을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세 개의 장치가 동일하게 시간을 나눠서 할당받아서 보내게 되는데 이 할당받은 자신의 하나의 장치가 사용하는 시간의 포션을 우리는 슬롯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서는 세 개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슬롯이 하나의 프레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먹스에서 로테이션으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인터리빙이라고 합니다. 인터리빙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비트 단위로 A, B, C 3개의 장치, A, B, C, D 4개의 장치를 먹스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바이트 시간 단위로 A에게 할당하고 B에게 할당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비트 단위의 인터리빙 방식, 바이트 단위의 인터리빙 방식이겠죠. 위에 있는 그림은 비트 단위의 인터리빙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축은 이와 같이 나타내지고요. A에게 시간을 할당하고 다음 B, 다음 C, 다음 D 이와 같이 비트 단위로 할당을 할 수 있겠죠. 바이트 단위로 할당한다고 했을 때는 A를 먼저 모두 보내고 다음에 바이트 단위, 즉 8비트 단위로 보내고 다음 B를 보내고 A를 모두 보내고 B를 보내고 다음 C 보내고 D 보내고 이와 같이 워드 단위 또는 바이트 단위로 인터리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nchronize TDM 방식에서는 동일한 시간을 A에게 할당하고 B에게 할당하고 C에게 할당하는데 만약 장치가 보낼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4개의 서로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먹스는 동일한 시간을 A, B, C, D 4개의 장치에게 할당을 하게 되죠. 먼저 A에게 할당을 하고 B에게도 시간을 할당합니다. 하지만 B는 보낼 데이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빈 시간만큼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다음에 노란색, 다음에 분홍색 이와 같이 첫 번째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A에게 할당하고 그런데 B는 보낼 데이터가 없습니다. B는 낭비되고 있고 C도 보낼 데이터가 없습니다. C가 낭비되고 있죠. 이와 같이 장치가 보낼 데이터가 없는 경우 즉 데이터가 슬롯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Synchronize TDM 방식에서는 empty 슬롯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장치가 보낼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장치에도 시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나중에 통계학적인 TDM 방식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인터리빙 방식을 보다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리빙 방식에서 A가 보내려고 서로 다른 A, B, C, D, E 5개의 장치를 가정합시다. A와 B는 20kbps를 데이터 레이트를 데이터를 만들고 다음에 C, D, E는 4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만든다고 합시다. 이러한 경우에 A와 B는 이 데이터 레이트와 C, D, E의 데이터 레이트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A와 B를 묶어서 40kbps로 만든 후에 4개의 링크 상에 먹스를 시켜주면 되겠죠. 동일한 시간을 할당을 해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멀티 레벨로 멀티플렉싱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A와 B, 20kbps인 A와 B에게 동일한 시간을 할당을 해서 40kbps의 먹스된 데이터를 만들고 그런 후에 40kbps의 링크들을 동일한 시간만큼 할당을 해서 하나의 먹스된 데이터, 160kbps의 먹스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멀티플렉싱 방식을 멀티레벨 멀티플렉싱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멀티플 슬롯 얼로케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5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만듭니다. 즉 A는 다른 B, C, D보다
2배의 속도로 데이터를 만듭니다. BCD는 25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경우에는 A가 데이터 만드는 속도가 높기 때문에 A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 A에게 2배의 시간을 할당해주는 방식을 우리는 멀티플 슬롯 얼로케이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멀티플 슬롯 얼로케이션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요. A에게 2배의 시간을 어떻게 할당하는가? 먼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시간축이 이렇게 되고요. A에게 먼저 할당이 되고 그런 다음에는 B에게 할당이 되고 다시 A에게 할당이 되고 C에게 할당이 되고 다시 A, 그 다음 D에게 할당됩니다. 사이클을 보시면 A가 계속적으로 할당이 되죠. 다른 B, C, D보다 보다 많은 슬롯이 할당이 됩니다. A, B, A, C, A, D. 즉 각각 A가 다른 거에 비해서 한 사이클 동안 보다 많은 슬롯을 차지하게 되죠. 이와 같은 방식을 밑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A가 할당이 되고 내서 보내고 다음에 시간이 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BCD가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BCD A 사이클과 이쪽 두 번째가 돌아가는 사이클의 시간이 보시다시피 다르죠. 즉 A가 보다 느리게 돌아가고 BCD는 보다 빠르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A가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전송이 되고 다시 A가 전송이 되고 C가 전송이 되고 즉 A, B, C, A가 B, C, D가 전송하는 시간 사이사이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이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그림과 밑에 있는 그림은 동일한 인터리빙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임플리멘테이션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펄스 스토핑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처음에는 우리가 데이터 레이트가 장치들 간의 데이터 레이트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먹싱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에서는 우리가 멀티 레벨 방식으로 인터리빙을 했고 두 번째 방식에서는 슬롯을 보다 많이 할당하는 방식을 통해서 즉 멀티플 슬롯 얼로케이션 방식으로 인터리빙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펄스 스토핑 방식으로 인터리빙을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데이터 레이트가 정수의 만큼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조금 다르게 차이 나는 경우 즉 A와 B는 50kbps만 속도를 제공을 하는데 C는 46kbps로 데이터를 만든다고 합시다. 서로 정수의 만큼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펄스 스토핑 방식으로 장치 C에게 부가적인 데이터, 레넌시 비트를 추가함으로써 C 장치의 데이터 레이트를 50kbps로 맞춥니다. 그런 후에 A 장치, B 장치, 펄스 스토핑한 C 장치의 데이터에게 동일한 시간만큼 할당해서 먹스된 데이터 속도 150kbps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프레임 시커나이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먹스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하나의 먹스된 신호는 하나의 사이클, 즉 여기서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의 사이클 동안의 시간, 3개의 장치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A, B, C, 이 A, B, C 3개가 모두 한 사이클만큼 돌아간 이 데이터 단위를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 사이클만큼 돌아간 이 프레임과 그 다음 전송하는 프레임 간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레임에 하나의 특정한 비트를 추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프레이밍 비트라고 부릅니다. 즉, 첫 번째 프레이밍에 1이라는 비트를 추가하고 두 번째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토글된 비트 0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 프레임에는 다시 토글해서 1이라는 비트를 추가하는 거죠. 즉, 이것은 프레임과 프레임 상호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비트, 특정한 비트를 추가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비트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비트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2를 추가하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0을 추가하고 이것을 통해서 수신단에서는 수신한 프레임이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아까 FDM에서 우리는 AT&T가 하이라키컬하게 구분하였듯이 TDM 방식에서도 하이라키컬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24개의 보이스 신호를 묶어서 우리는 DS01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24개의
4개의 DS1을 묶어서 우리는 DS3라고 부르고 6개의 DS3를 묶어서 우리는 DS4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하이라키컬하게 보이스 채널의 신호를 묶을 수가 있죠. TDM 시스템에서 우리는 이것을 DS, 디지털 시그널 하이라키컬하고 부릅니다. 이것은 노스 아메리카, 북미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 하이라키컬한 DS 신호를 다시 T라는 방식으로 매핑해서 사용합니다. 즉 북미에서는 T1, T2, T3, T4라고 이 링크를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T1은 이 제공하는 속도는 1.544Mbps 속도입니다. 유럽에서는 E1, E2, E3라고 불리우는 하이라키컬 구조를 사용을 하고 E1 링크는 2.048 데이터 레이트를 제공합니다. 보통 T1이라고 불리우는 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T1은 1.544Mbps 속도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T1은 24개의 보이스 채널을 커버하는 데이터 링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1은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E1이라는 링크는 2.048 데이터 레이트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30개의 보이스 채널을 제공을 합니다. 이와 같은 T1 구조와 E1 구조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T1 라인의 속도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개의 보이스 채널은 하나의 보이스 신호는 1초에 8,000번의 샘플링을 합니다. 아날로그 보이스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샘플링 시어럼 방식, 특히 PCM이라는 코덱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1초에 8,000번의 샘플링을 하게 되죠. 1초에 8,000번을 샘플링하고 이때 사용하는 퀀타이제이션 비트는 8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신호는 64kbps의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의 보이스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봤을 때에는 64kbps의 속도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1초에 8,000번의 샘플링하고 샘플된 신호는 8비트로 퀀타이제이션 되기 때문에 64kbps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T1 라인은 64kbps를 24개의 보이스 채널만큼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때 각각 프레임 단위로는 1비트의 프레이밍 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8kbps만큼 오버헤드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544Mbps가 나오게 됩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개의 보이스 채널 신호는 1비트의 프레이밍 비트를 포함을 하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9비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원 프레임은 최종적으로 193비트가 되고 193비트가 8,000번의 샘플링 신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544Mbps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TDM 방식은 세컨드 제너레이션 셀룰러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는 FDM 방식을 사용한 반면에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TDM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이동통신에서는 TDM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크로나이징 TDM 방식에서는 보낼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슬롯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A, B, C 3개의 장치가 있는데 A, B가 보낼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스는 동일한 시간을 B에게 할당하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태티스컬 TDM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태티스컬 TDM 방식은 보낼 데이터가 있는 장치에만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이죠. 즉 먹스는 A에게 시간을 할당하고 B에게 시간을 할당하고 하지만 C는 보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D에게 시간을 할당하고 E는 보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할당하지 않는 거죠. 즉 보낼 데이터가 있는 장치에게만 시간을 할당을 해서 보내는 방식이 스태티스컬 멀티플렉싱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태티스컬 멀티플렉싱 방식은 누가 어떤 장치가 데이터를 보낸 것인지
그 슬롯을 누가 사용했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축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거고요. 먹스는 A, B, C, D 4개의 장치에게로부터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A는 보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할당합니다. 다시 B가 보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B에게 시간을 할당을 하죠. 하지만 C는 보낼 데이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할당하지 않고 D도 보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사이클이 돌아서 A에게 시간을 할당하려고 보니까 A가 보낼 데이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할당하지 않는 거죠. B는 보낼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간을 할당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낼 데이터들은 A1, B1, B2, C2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보내는 슬롯이 A가 보낸 데이터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신호 앞에는 이 앞에 어드레스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것은 A가 보냈구나. 두 번째 슬롯은 B가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B라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태티스컬 멀티플렉싱 방식에서는 각 슬롯이 누가 사용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어드레스의 크기는 장치가 4개가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장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치의 개수가 n이라고 본다면 로그 2 베이스의 n만큼의 어드레스 비트가 필요합니다. 즉 A는 00으로 나타내고 B는 01로 표시를 하고 C는 10으로 표시를 하고 D는 11로 표시된다고 하였을 때 첫 번째 슬롯은 A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어드레스 비트에는 00이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슬롯은 B가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B의 어드레스인 01이 들어가야 되겠고 세 번째 슬롯은 또한 B가 사용했기 때문에 0이라는 비트가 어드레스 비트가 추가되어야 되고 네 번째 슬롯은 C가 사용했기 때문에 10이라는 어드레스 비트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태티스컬 멀티플렉싱 방식은 어드레스 비트를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 어드레스 비트의 크기는 서로 다른 장치들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비트, 즉 장치가 라지 n개의 장치가 있다고 하였을 때는 2배스 로그 라지 n만큼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스태티스컬 멀티플렉싱의 장점은 보낼 데이터가 없는 장치에게는 시간을 할당하지 않음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멀티플렉싱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즉 서로 다른 장치가 동일한 매체에 어떻게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